자, 오늘은 여기 적혀 있는 것들에 대한 답변들을 다 드릴 거예요. 자, 먼저 뭐 저번에 설명회 때도 보여드렸던 영상이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희 딸이 제가 사실 강사로서는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지만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이게 이제 유치원 졸업 사진이고요. 저랑 같이 찍은 이게 이제 저희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졸업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그죠? 뭐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미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겠죠. 이제 중학교 입학도 하게 되고 중고등학교 졸업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런 수시대 정시의 어떤 규모, 수시 정시가 어떻게 되고 내가 대학교를 어디 가고 싶은데 뭐 의대는 어떻게 가야 되고 약대는 또 어떻게 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학생부 주요 뭐 개선 현황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교과 활동, 종합 의견은 선생님들이 쓰는 거지만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같은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하고 이걸 평가받아서 대학교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런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리고 또 수능도 많이 바뀌고 있고 수능 공부를 해서 또 대학을 갈 수도 있겠죠.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성적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차 등급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런 표준 편차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 평균 점수들, 거기에서 내가 받은 점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뭐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어떤 인기학과나 인류대학교의 경쟁률은 기본적으로 20대 1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20명 중에 한 명의 선발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선발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 이제 세특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적분 원에 대해서 미적분 원의 담당 선생님이 이걸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 일단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기술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걸 갖다가 검토하는 기간이 있죠. 검토 및 수정. 그래서 학생이 보고 선생님 저는 이거 말고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이제 가져가게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써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현장에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대로 여기가 구성이 되게 되고 그럼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가? 오늘 밤에 10시 반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써나가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좀 가지게 되죠.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뭘 했는지,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했을 때 그걸 또 기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대학교 입시, 뭐 수시든 수능이든 이렇게 하고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될 거고요. 중3 학부모님은 3년 후에 있을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으면 뭐 고려대학교에 합격하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몇 년 새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까?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일단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자료를 드릴 거기 때문에 뭐 적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학습 습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거니까 고교학점제가 뭐 이슈인 건 아시죠? 그리고 제가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한 2번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 어떤 것들이 디테일하게 바뀌고 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근데 사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고등학교를 간 게 아니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곤 해요. 수학하고 영어 같은 건 선행을 하는데 왜 입시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세특을 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대학교 갈 때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선행은 안 될까? 이거는 비단 학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래야 그걸 살펴볼 수 있어야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미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는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량이에요. 역량.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죠, 아이가. 그럼 그런 역량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인서울권에선 한 40% 정도를 선발을 해요. 고교학점제 상황에서도 뭐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수능도 한 40% 정도 선발을 하죠. 그래서 이게 점수에 특화된 그런 전형이라면 수능 시험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역량을 보여주는 데에 특화된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학을 주로 가게 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보시면 경이 될 거예요. 뭐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밑에 보시면 평가 척도에서 탁월은 S를 줄 거고, 우수는 A, 양호는 B, 보통은 C, 미흡은 D, 미달은 F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학생부를 가지고. 그럼 학업 역량이 얼마나 되냐? 성적하고 좀 관련이 있겠죠. 전공 적합성이 어떻게 되냐? 뭐 동아리 같은 데서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요. 진로 같은 데서도 보여줄 수 있을 거고, 세특에서도 보일 수 있고, 성적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인성이 어떻게 되냐? 역시 마찬가지죠. 뭐 임원활동이나 자율활동, 봉사활동 등등. 발전 가능성이 어떻게 되냐? 이런 척도를 탁월함을 받아서 20명 중에 한 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만 지금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면접평가인데, 면접평가에서 측정하는 척도도 위에 있는 4개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인성 부분 50%, 전공 적합성 50%.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가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선생님들하고, 아니, 입학사정관들한테 나를 어필해야 되겠죠. 보통 1단계에서는 대학 입시 얘기인데요. 보통 1단계에서는 3배수를 선발한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20명 중에 한 명이 뽑힌다 그랬잖아요. 그럼 20명 중에 일단 3명을 먼저 선발하는 거죠. 이렇게 3배수. 3명을 선발하고 최종 면접으로 2단계,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아내는 이런 전형을 주로 보이거든요. 종합전형이. 그럼 가서 이제 이 3명 중에 한 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하고 아버님들이 일단 부모님께서 요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입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아이를 어떤 컨설팅하고 아이의 성향을 보면서, 아, 얘를 언제 무슨 공부를 시켜야겠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좀 더 수월하겠죠. 근데 학부모님들은 그런 정보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제가 많이 드릴 거니까, 이게 설명에 있거나 그럼 많이 참석을 해주시라는 거죠, 일단.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습 컨설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학습 컨설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학이 배울 학자거든요. 습은 익힐 습자죠. 최근에 아이들을 많이 보면 예전에 비해서 요 익히는 요 힘이 굉장히 약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좀 세대가 많이 바뀌었죠. 예를 들어 어떤 종이를 가지고 뭘 하던 세대에서 영상 컨텐츠를 가지고 뭘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죠. 한때는 이제 바보 상자라 그래서 TV를 많이 보면 바보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 영상 콘텐츠들은 생각하는 시간을 좀 빼앗아 가는 거는 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애들이 습이 약하고 이 익혀야 되는데 자꾸만 공부도 배우기만 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유명한 메가스터디의 어떤 인강 강사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세요. 얘들아, 인강 보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야.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냥 보고 뭔가를 배우고 있는 거고, 그걸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익히는 습에 대한 이런 컨설팅이 오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좀 보시면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같이 현장에 계셨으면 좀 이렇게 공감도 많이 하시고 좀 웃기도 하고 하실 텐데, 그렇죠? 저 어머님들이 저한테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선생님들도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 아이가 게임할 때의 그 눈빛을 보시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말똥말똥하죠. 네. 약간 혼이 여기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집중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집중력이 약한 아이도 있겠지만 어떤 관심과 이런 거에 문제가 되겠죠. 자, 코로나 때 한창 답답하셨을 텐데 그래도 대부분은 코로나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중등학생이었던 경우는 더 심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고요. 얘는 이제 참여하는 척하면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 있는 아이들도 있죠. 그냥 너 쉴 때 뭐 하냐? 뭐 게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냥 누워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현장에서. 그러면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습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습관이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오늘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는 일단 1등급에 제가 성적 향상 스토리를 가져왔어요. 자, 6명밖에 없는 건 아니고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화면에 담으려고 보다 보니까 6개인데, 요 1등급을 받는 학생들, 그죠? 특별함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의 자제분들도 고등학교에 가서 1등급을 받고 스카이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뭐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뭐가 다른가를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단연간에 제가 봐왔을 때 1등급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 스토리를 다 읽어보면 나름대로 다 얘기들이 있는데, 그죠? 매일 숙제를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고 한 번 틀린 문제는 2번 틀리지 않도록 복습을 했다. 한번 기억에 좀 담아도 보세요. 그죠? 여기는 심화 공부를 좀 많이 했다, 아이가.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꼈겠죠? 서술형 유형들을 손쉽게 풀 수 있게 노력했고, 클링 시간을 통해 모르는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공식을 기억하거나 확인해 보았다. 등등. 평소는 복습을 잘 안 했는데, 이번에는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 여기도 같이 보고 마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오늘 설명회를 한다고 제가 좀 이제 잘하는 아이들, 제 제자들한테 좀 한번 니네 어떻게 했었냐? 그래서 한번 써보라고 이제 했어요. 초등, 중등 시절에 공부 얼마나 했느냐? 자, 초등 때 고학년부터는 한 2~3시간 정도 했대요. 중등 때는 시험 기간일 땐 5~6시간, 평소에는 한 3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중등 때는 영어, 수학, 과학을 주로 했고, 초등 때는 수학 숙제만 주로 했고, 그죠? 뭐 하루에 과목씩 매일매일 하는 방법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숭신여고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이제 졸업생인데 효성고 나오고 이제 동국대에 간 친구예요. 굉장히 잘했어요. 좀 아쉽게 정시에서 이제 좀만 더 잘했으면 더 훨씬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는데 뭐 나머지 과목들을 잘 하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중학교 때는 거의 5시간도 할까 말까 했지만 6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 셋 중에서는 공부가 가장 좀 부족해요. 하지만 뭐 그래요. 그렇게 되게 못하는 건 아닌데 학원 끝난 후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량이 많으면 시작하기 전에 순서를 어느 정도 계획해 놓고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사례들을 좀 놓고 보면요. 크게 일단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좀 잘 알고 있죠. 그죠? 복습을 좀 많이 했다. 심화 공부를 좀 많이 했다. 전에는 안 하던 복습을 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좀 세워져 있죠.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나고 보니 다른 과목을 안 한 게 좀 아쉽다. 뭔가 이렇게 할 것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 그죠? 막상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를 거치고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가 특히 남학생들은 이제 정말 사춘기 막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막 중요하고 이런 시기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입시를 준비하게 될 텐데 그 중학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특별해지는 거죠. 이렇게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자, 학원에서 저희 이제 하이탑에서 순공 시간 챌린지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요번에 라스트 스퍼트 챌린지도 지금 초중등반에 한번 해보고 있죠. 애들 공부 좀 하라고. 근데 고등부를 대상으로 순공 시간 챌린지. 가장 많이 한 학생한테 제가 장학금을 줬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1에서 2등급 학생들, 뭐 최상위권이죠. 최상위권 학생들은 주중에 5시간 정도의 순공 시간을 가지고 주말에는 10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따라오시면서 아, 공부를 많이 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3등급의 학생들은 3시간, 5시간의 공부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이게 측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뭔가 할 게 많은 날은 좀 많이 해요. 3시간 이상. 뭐 학교 숙제도 있고 학원 숙제도 있고 이러면. 근데 할 게 없는 날은 아예 안 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한두 시간 선 정도가 어떤 평균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한 학생이 7시간, 12시간을 찍었어요. 아침에 7시간을 찍으려면 1, 2등급 애들도 공부를 하루 종일 할 텐데 뭐 학원 수업 듣고 이런 건 다 뺀 거예요. 그냥 연습장에 뭘 쓰면서 하는 시간만. 이 친구는 학교에 아침에 1시간을 일찍 갔더라고요. 그리고 자투리 시간에도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죠. 자, 이런 차이들이 이런 등급의 차이를 여실하게 이제 보여주잖아요. 왜 4등급 이하고 왜 3등급이고 왜 1, 2등급인지 아시겠잖아요. 보면은. 그죠? 근데 이 4등급 이하 아이들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옆에 계시면 제가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뭐 마이크 키신 분 있으시면은 얘네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러냐? 자, 물어봤는데 할 게 있으면 하고요. 할 게 없으면 안 해요. 자, 3, 4, 5월, 6, 7월 이때가 이제 시험 기간이거든요. 시험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랬을 때 요때는 요 바로 직전 달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하죠. 그래서 제가 관찰하면서 정답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해진 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내신 시험만 잘 보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내신 시험이 잘 보려면 내신 기간이 아니면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할 게 없다. 할 게 있으면 하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학생들은 할 게 명확하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오늘 하루에 꼭 하는 공부가 국어랑 영어는 꼭 하고 있고요. 수학은 숙제가 있는 날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거보다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아마 수학 심화 학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겠죠. 뭔가 루틴이 정해져 있죠, 일상에. 그래서 할 일이 있고 그 할 일을 성실히 채워나가는 때에 따라서는 일탈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뭔가 실력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한 초 4, 5 정도면은 주중에 2시간 또 주말에도 한 2시간 정도의 공부량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공 시간. 초6에서 중등은 3시간, 3시간은 있었으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시험 기간에 더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아이는 얼마나 하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제 딸이 8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 딸이 공부를 하루에 하는 게 뭐 영어 그 뭐지 튼튼 영어인가 뭐 이런 걸 해요. 그다음 수학은 사고력 수학 공부를 좀 시키고 있고 그래서 루틴이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공부는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건데 그 어머님들도 이제 관심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초 3, 4, 5 이런 좀 저학년 시절에는 좀 어느 정도의 루틴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고학년으로 갈수록 중등으로 갈수록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아이들이 그다음에 뭐 또 학원비도 벌어야 되고 뭐 또 아니면 자기의 어떤 것 때문에 맞벌이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니네가 좀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되면서 이 학습 습관이 완전히 무너지죠. 매일 할 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현재는 이런 상황이에요. 차라리 학교 시험이 좀 어렵잖아요. 어렵다. 분당권은 학교 시험이 좀 어려워요. 어려우면은 그리고 내신 시험도 지금 중2부터 보는데 그게 중1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죠. 초등학생도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아예 좀 느끼기가 편해요. 학교에서 어려운 시험을 봤는데 40점 받았다. 오씨, 큰일 났는데 이제 뭘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제가 요새도 신규 상담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신규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내신, 중학교 내신 한 170점대 아이들. 쉽게 얘기하면 이 점수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 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영수 사과 성적을 좀 물어보면은 영수는 보통 한 8, 90점 정도는 돼요. 이 학생들이. 근데 이런 과목들이 뭐 70점, 60점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너 그럼 국어 공부는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한 적이 없대요. 코로나 시절이었기도 하고 시험 전날 좀 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시험 전날 봤는데 70점인 게 문제인 거죠. 공부를 한 게 없는데. 시험 전날 봤을 때 20점 정도 나왔으면 좀 충격을 받고 뭐가 됐을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성남 본시까지 수정중앙고에 있는 모든 중학교는 시험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게 되고 그 결과를 학부모님들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좀 어느 정도는 만족스럽게 되는 거죠. 아, 나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죠. 노력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잘못된 학습 습관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고등부를 대비하고 대입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심플하게 생각해서 국어도 좀 해야 되고요. 수능의 기초를 다져야 될 거고 수학도 심화 공부 및 선행 공부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영어도 뭐 마찬가지죠. 과학이나 사회 같은 과목들도 이공계는 과학이 정말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꼭 해야 되겠다. 그럼 이게 일상에 포진될 수가 있죠. 그럼 일상이 바쁜 거예요, 아이들이. 할 일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학교 내신만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공부가 형성이 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1등급 사례들과 그 다음에 또 제가 인터뷰했던 사례들, 이 학생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제법 한 학생들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중학교 내신을 잘 받기 위해 공부한 학생들이 아니에요. 대학교 입시를 잘 보기 위해서 뭔가 더 했던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더 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정도를 드릴 텐데 하나는 일상의 루틴을 형성해 달라. 아이들의 학습 루틴. 왜 우리 직장인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44살인데 아침에 저는 한 8시 반 정도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늦게 들어가니까 집에 제가 거의 한 2시 정도에 자거든요, 새벽에. 이때 깨면은 뭐 이제 뭐 씻고 뭐 하고 자시고 해서 출근을 하죠. 뭐 11시나 10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이제 학원 일이다 보니까 늦게 끝나죠. 뭔가 루틴이 있죠, 하루에. 아마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있으시겠죠. 학생들은 학교를 갔다 오면은 한 8시 정도에서 한 5시 정도까지, 물론 뭐 더, 초등학생들은 훨씬 더 빨리 끝나죠. 예. 근데 뭐 또 예체능계 학원을 다니니까 보통 뭐 이렇게 된다고 보고, 여기서부터 어떤 학원을 한 개 정도 이제 갔다 올 거고, 갔다 와서 그 다음 시간에 주중에 어떤 이 학습 루틴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학습 루틴에는 국어 공부를 할지, 영어 공부를 할지, 수학을 할지, 뭘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가이드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일단 필요성만 함께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습 습관 형성의 첫 번째 포인트는 매일 해야 될 그런 거리들을 좀 만들어줘야 한다, 아이들과.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자, 그러면은 열심히 하면 되냐? 루틴이 형성돼 있어서 열심히 하면 괜찮으냐? 그러면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해요. 자, 이 두 학생을 비교를 하는데, 이 친구, 이 두 번째 친구. 뭐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친구랑 두 번째 친구랑 뭐 별 차이 안 나죠. 비슷비슷한 건데 뭐 엄연히 따지자면 이 친구가 더 잘했죠. 중학교 시절에는. 둘 다 여학생이고요. 그리고 뭐 학습 시간이나 아까 학습 루틴
이 친구는 주로 영수학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뭐 월에서 이제 월화수목금토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영수, 영수, 영수 이런 식이 됐겠죠. 그리고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숙제도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내신 기간에는 국어, 과학, 사회 같은 공부도 어느 정도 했죠. 물론 주말은 좀 쉬었겠죠.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 둘 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A 학생은 한 3, 4등급 선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요. 예비 고3이에요, 현재. B 학생은 전교 5등권 안에 있어요. 굉장히 잘하죠. 지금 고려대 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 두 학생이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느냐. 이게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인데 아실 거예요, 아마. 이 포스터가 워낙에 유명해서 저 브래드 피트의 리즈 시절이죠. 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인가? 아니, 고등학교 시절에 제 방에 걸어놨던 포스터기도 해요. 자, 이 포스터를 왜 갖다 놨냐면은 이 포스터가 이제 강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거죠. 그죠? 좀 진부한 얘기를 하려고 너무 진부하게 글로 쓰면은 지루하실 것 같아서 포스터를 갖다 놓은 건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낚시를 모르지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낚시가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종류도 굉장히 많고 매니아층은 정말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낚시를 하려면. 근데 아이들한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줘라. 많이 하잖아요, 이 얘기는. 그죠? 물고기를 직접 잡아다 주면은 애가 이제 어떤 능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 근데 낚시가 방금 전에 저는 잘 모르지만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자체도 이 방법 자체도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바로 꼭 갖춰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인데 조금만 더, 한 개만 더 보시고 이 답지 베끼는 거. 그죠? 이거 학생이죠. 지금 답지를 베낀 것만에 학부모님인가요? 그다음에 여기도 아이 앞에서 문제집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렇게. 그죠?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답지를 갖다가 학생한테 주고 학생이 그 답지를 보고 채점하는 상황을 직접 채점하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르칠 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도 답지 다 줬거든요. 그냥 채점해 오라고. 그럼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세요. 아, 얘 다 뺏기고 있다. 채점 아이가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사실 그 상황을 당연히 알고 있죠. 몰라서 뭐 귀찮아서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죠? 자기가 직접 채점하고 자기가 직접 뭔가 답안지도 보고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낚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이 이거죠.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죠? 제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검토해 봤는데 이제 아주 다양한 말들이 있어요.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계획서도 세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방법적인 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법은 저는 아이들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기본 툴은 잡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셔야 돼요. 아까 그 A 학생과 B 학생이 있었는데 A 학생은 주로 받아먹는 공부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학원 가서 학원에 이제 문제집 갖다 내면 학원에서 채점해 줄 거고 틀린 게 있으면 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별표 쳐서 가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체크해서 알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에 오니까 너무 이제 해야 될 것도 많고요. 누가 채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B 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초중등반에 있었던 학생이고 중3 때 이제 채점하고 스스로 답안지도 보고 이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좀 개발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습의 루틴과 더불어서 초등, 중등 시절에 꼭 형성해야 하는 거는 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인데 그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계획표 작성, 동기 유발,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린 거는 탐구하는 습관을 길러준다. 그죠? 탐구하는 습관을 길러준다. 자, 핸드폰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안 좋죠. 아이들이. 왜냐면 아까처럼 좀비처럼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얘를 두려워하면서 이걸 피할 수 있는 세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고, 시대를 따라가려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내가 모르는 국어 단어가 하나 나왔다. 환율이 나왔다. 환율 네이버에 쳐보면 그게 뭔지 알려주죠. 그죠? 학부모님들도 이제 같이 저랑 공감하시겠지만, 라떼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야, 얘들아,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영어 사전, 아시죠? 에센스, 국어 사전, 옥편, 이런 거 다 들고 학교 다녔다. 근데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거든요. 그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들, 뭐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이든 국어든 마찬가지겠죠. 뭘 하다가 만약에 좀 막히면 먼저 생각을 해봐야죠. 그게 탐구하는 습관이죠. 막히면, 아,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해보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겠죠. 좀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는 뭐 답지가 있을 거고요. 답지에 해설에 이제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또 요새는 콴다도 아실 거예요, 아마. 아이들이 답을 베끼는 그 유명한 프로그램. 콴다 찍으면은 동영상으로 해설이 나오거든요. 사실 공부하기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죠? 이렇게 해결하고,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다시 한번 연습장에 써보고, 그죠?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하는 제가 탐구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를 습관이라고 붙였잖아요. 이 습관이 형성이 되게 되면 습관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죠? 요즘 100세 시대니까 세 살 버릇 100살까지 간다. 굉장히 몸에 붙는 것들이고 잘 안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부모님들이 아, 내가 이걸 할 수가 있나? 하실 수 있죠. 좀 애를 쓰면. 그죠? 아이가 뭐가 막히고 뭐 숙제 검사해 볼 수 있잖아요. 학원 갔다 왔으니까. 물론 학원에서도 하죠. 학원에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학부모님 보고 뭐 100% 하셔라 이런 게 아니죠.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다 얘기해 주고 그다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가이드 해 주고 해요. 그런데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학원에서 얘기하는 건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이 습관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뭐 영어 학원을 갔다 왔든 수학 학원을 갔다 왔든 국어를 다녀왔든 어떤 숙제를 하게 되면 아이가 숙제한 거 한 번씩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서 너 이거는 너무 빨리 별표 친 거 아니냐? 좀 네가 지금 찾아보고 해결해 봐라. 뭐 해결하면 500원 줄게라든가 아니면 해결 못하면은 뭐 혼난다든가. 그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특히 저학년들은 더 쉽죠, 이게. 하나씩 형성해 나가면 아이가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계획표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나는 뭐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나 대학교 어디 가야 되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드려요. 자,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 자, 첫 번째 얘기는 제가 학습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그 탐구하는 습관,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실마리, 그런 얘기를 좀 드렸죠. 자, 세 번째 얘기는 학부모님들이 지금 보시면서 좀 뜨끔하시면, 그죠? 뜨끔 하시면 이제 좀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학생이 뭘 했다 그러면은, 근데 이건 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잘못은 아니에요. 학생들이 하도 이제 사기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숙제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의심하게 되죠. 그죠? 의심하는 자체가 나쁜 행동은 아니거든요. 의심을 해야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사실을. 그죠?
사실 파악하게 되면 뭘 하시나요, 주로? 의심을 해서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 아이는 지금 답안지를 막 베껴가고 있었어.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한마디 하셔야 되죠. 한마디. 그죠? 너는 왜 그러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잔소리가 좀 되죠.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의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잔소리 쪽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잔소리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떤 거일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리는 어떤 데이터들은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하실 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고 맨날 무기력하게 누워있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답을 내 얘기 듣질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내쫓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죠? 그랬을 때 학부모님들한테 진정으로 아이와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려요. 감히. 제가 그래도 심리상담 공부도 코치 자격이 있고 제가 10년 이상 했거든요. 그죠? 잔소리에 숨어 있는 게 내 화를 풀어내고 그 아이한테 쏟아붓는 정도로만 가지고는요, 아이를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우리 아이를 믿어주고 우리 아이가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잘 살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여드릴 건 아니고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제가 이 영상 링크를 드릴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스터디 코드라는 유명한 학습 동기, 뭐 입시 분석 등등 컨설팅 업체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조나모 선생님이시라고 이제 서울대에 가신 분인데 중등 시절까지는 완전히 뭐 깡통이었다. 뭐 이런. 그래서 저랑도 좀 비슷한 결이인데 저도 중등 때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포인트들 중에 이 강연이 학부모님들께 얘기하는 강연이에요. 학부모님께. 강연의 제목이 학부모 학원을 보내는 거 외에 뭐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너 중학교 성적을 봐. 네가 어떻게 서울대 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계기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죠? 어머니께서 뭔가 도와줬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죠? 어떤 것들을 뭔가 줬다. 아이에게. 자, 뭘 줬냐면은 이 조나모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엄마, 나 서울대 갈게. 그래, 너 할 수 있어. 한번 열심히 해봐. 엄마가 지원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자,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갈게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죠. 엄마, 나 서울대 갈게. 이렇게. 그러면 뭐든지 해주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조나모 선생님이 뭔가 그분의 특별함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리액션, 그죠? 그 다음 리액션, 엄마의 리액션이,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네 지금까지 완전 깡패였고, 야, 너 뭐 담배 피고 뭐 이러고 다니는데 네가 서울대를 어떻게 가겠냐? 이렇게 나오지 않은 거죠, 엄마가. 그죠?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20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니까 꼭 참고로 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어머님, 아버님들의 마음가짐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루틴을 형성하고 어린아이일수록 쉽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그냥 일단 뭐 외가 없죠. 말을 좀 잘 듣는 편이고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 성향, 탐구하는 학습 이런 것들을 형성하면 좋은데 이런 걸 형성하기까지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훈육이 필요해요. 때로는 혼내야 될 거고 때로는 달래야 될 거고 그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힘들지만 같이 손잡고 가주는 그죠? 공부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습관이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이런 게 홀로서기가 되는 거죠. 낚시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QA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현실적인 어떤 방법들,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은 좀 결이 다르게 수학 선행과 심화는 언제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 그죠? 자, 최근 예비고 1 사례예요. 자, 수학 상하까지 중등 시절에 선행을 한 친구. 저희가 2월에 레벨 테스트를 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33점을 받았어요. 이 시험은 뭐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라 고등 내신 전년도 기출문제에서 가져온 거고, 그 기출문제를 성남의 9개 고등학교의 중간에 맞춘 거예요, 난도를. 그러니까 이 학생은 만약에 학교에 가면 33점인 거죠, 현재. 그리고 범위는 수학 중간고사 범위까지였어요. 자, 근데 수원까지 선행한 학생이 더 심각하죠. 그죠? 굉장히 못했죠. 처음 배운 학생이 오히려 잘했죠. 그냥 보통 공부한 학생들. 근데 수원까지 선행한 학생, 이 학생하고 이 학생 둘 다 수원까지 선행했는데 얘는 완전 잘했죠. 얘가 이제 1등급이죠. 두 번째 케이스, 처음 배우고 매우 성실한 학생도 잘했죠. 얘도 중등 내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잘 형성되어 있고, 제가 볼 때 학습 루틴도 좋고. 그죠? 이런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무조건 어머님들이 이제 현장에서의 일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아이는 선행보다는 그냥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세요. 혹은 우리 아이는 선행을 얼마나 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 근데 그걸 어머님들이 판단하시긴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게 약간 정답에 가까워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보다는 얼마나 학습 습관을 잘 형성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저희 학원에서 여태까지 대학교를 보낸 학생 중에 제일 잘 가는 학생이 서울대, 그다음에 한의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서울대 친구는 선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정시로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죠? 이렇게 했죠. 이 친구는. 그리고 좀 머리도 좋았고, 학습 습관도 잘 형성되어 있었고, 얼마나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느냐 하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외에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수원까지 선행하는데 수원을 개념 원리를 가르친다. 수학학까지 좀 잘한 학생, 제가 그냥 개인 지도한다고 치잖아요. 15일이면 끝나요. 하루에 2시간씩. 얼마 안 걸리죠. 한 학기 건데. 개념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만약에 이 다음 책이 센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책이 블랙라벨이나 최상위 수학이나 뭐 이런 계열의 어떤 심화서들이 있을 텐데,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15일 안에는 안 끝나죠. 훨씬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깊이 탐구가 돼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선행을 많이 하는 게 좋으냐? 그럼 꼭 그렇진 않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쪽이 더 중요하고요. 이게 만약에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선행을 많이 해놓으면 좋죠. 그럼 고등학교 때 좀 더 편하죠. 처음 보는 아이보다는 두 번째 보는 아이가 좀 더 편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된 아이들, 여기 이 역량이 좀 부족한 학생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봐야 또 까먹고 이렇게 돼요. 까먹어서 그런 거죠, 대부분. 이 학생들은 좀 덜 까먹은 거고 최근에 배웠으니까. 자, 두 번째 Q에는 초등, 중등 시절에는 잘 못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죠? 자, 초등, 중등 시절의 우등생이 고등학교 가서 반드시 잘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어떤 형태의 우등생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근데 이것도 반대로 얘기하면 중등 시절에 내신 점수가 70점대 이하, 뭐 공부를 거의 공부 습관 형성이 안 된 학생, 공부도 잘 안 했고, 이런 학생이 고등부에 가서 최상위권이 될 수 있느냐?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는 안 돼요. 이게 갑자기 되면 사기죠. 그죠? 그전에 해왔던 애들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현장에서 보는 것들은 이래요. 초등, 중등 시절의 우등생 중에서 고등부의 최상위권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또 도태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그래서 초등, 중등 시절의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역전의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조나모 씨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역전의 케이스는 수능에 있죠. 수능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보는 거니까. 그죠? 고1 때 역량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생부 기반, 내신 기반의 어떤 입시에서는 이 좀 중학교 때 잘 못했던 애들이 고등학교에서 1등급 받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죠? 갑작스레 아이가 열정이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는. 그래서 초중등 시절의 공부를 어느 정도는 잘 시키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세 번째, 국어 공부가 왜 필요한가요? 자, 저희 학원에 국어가 왜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설명회 몇 번 나오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도 있겠지만 제 첫 수제자가 제가 학원 처음 차렸을 때 학생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5명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강사가 있잖아요. 그럼 강사 월급을 줘야 되니까 제가 과외를 꼈어요. 과외. 그래서 과외를 해서 과외한 학생은 학원으로 데리고 오고 여기서 번 돈은 강사한테 월급을 주고 이렇게 했었죠. 그때 과외를 했던 아이 중에 수학을 좀 잘하는 첫 수제자가 있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고등수학 전문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결국에 이과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잘했죠. 그러면 스카이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을지대를 갔어요. 그때 얘가 발목을 잡았어요. 국어. 그때 국어가 한창 중요해지던 시기였고.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학원에 국어가 생겼고 제가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현재 세대 아이들은 독서보단 영상을 많이 보는 세대고, 그죠? 하지만 공부랑 탐구를 영상으로 할 수는 없죠. 자신이 생각하는 걸 기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전보다도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트렌디한 지역들, 예를 들어 분당이나 강남 쪽은 국어는 반드시 해요, 무조건. 자, 국어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현재 예전에 비해 또 대입의 핵심 과목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다른 과목에 좀 영향을 준다. 우리 아이가 어떤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다른 과목 공부도 잘 안 되는 느낌이 들면 근데 그게 어려워요. 판단,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시험이 잘 없죠. 그죠?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그냥 쉬우니까 혹은 뭐가 나오는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단임평가 뭐 이런 정도밖에 없으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데이터를 좀 보시라고 사실은 학원에서 중간기말고사를 보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봐요. 국어도. 수강을 안 하더라도. 한번 보셔라. 어느 정도 나오나. 그래서 어쨌든 큰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요 네 번째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데 나중에 이거 써야 돼요. 일단 글을 못 쓰는 아이들은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컨설팅 하면서. 써오면 뭐 안 맞아요. 위아래 내용들이 뭔가 연결이 안 되고. 그죠? 그게 단순히 글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말의 조리에서도 드러나게 되거든요. 논리력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국어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영어도 물론 영어는 학습을 많이 시키시잖아요. 제가 영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국어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자, 마지막 기회인데요. 대입에 성공하기 위한 핵심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했을 때 제가 좀 정리해 드리려고 이제 적은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탐구력, 학습 루틴 형성, 그죠? 글짓기 능력, 거기에 발표 능력까지. 스피치 학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스피치 학원에서 이제 좀 어떤 트레이닝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채우더라도 이건 국어 공부가 대신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게 트렌드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고. 그죠? 앞으로 제가 여기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고교학점제 얘기하면서 제가 역량이란 단어를 꼭 기억해 달라 그랬잖아요. 뭐 OECD 들어보셨겠지만 OECD에 교육 목표가 있어요. OECD 국가들의 어떤 교육 목표. 그거의 미래 교육 가치를 역량으로 뒀거든요. 그래서 그 역량들을 개발하는 데에 이런 자기 주도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판단해서 그걸 종합해서 평가하는 것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고 그걸 입시에서 대학교 입시에 반영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하루에 뭘 해야 되느냐? 자, 매일 세수하고 이 닦는 것처럼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학습 컨설팅이고 제가 해본 결과 이거는 꼭 필요하다. 매일매일 계획은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뭐 할지에 대한 아주 심플하게.
너무 자세히 세우면 안 되고요, 아이가. 그다음에 국어랑 영어는 매일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국어 공부는 다르게 얘기하면 독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독서를 매일 해도 괜찮아요. 사실 독서만 많이 해도 국어 해결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국어랑 영어는 매일 공부하는 과목이고, 다만 그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물론 고학년으로 갈수록, 잠깐, 저학년일 때는 영어 비중이 좀 높아도 되고요. 고학년으로 가면 비중이 좀 줄어들어야 돼요. 수학이 많아져야죠. 지금 이공계 전성시대잖아요. 수학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그리고 여기 수학이라고 적지 않고 수학 복습이라고 적었죠. 복습 습관이 몸에 배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한 바퀴 배우고 방학 때 학기 중에 또 배워요. 시험 기간에 또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른 걸 하면 좋은데 여기서 좀 개념을 했다면 여긴 유형을 좀 하고 여긴 심화를 하고 이런 식이면 좋은데 까먹으니까 계속 뱅뱅뱅 도는 거예요. 개념선에서. 그죠?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컨설팅을 어머님, 아버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실 때, 자, 오늘부터는 예를 들어 학습 계획을 한번 써보는데, 자, 국어는 우리가 뭘 해볼까? 국어는 그럼 독서를 한 권을 하자. 예를 들어. 영어는 뭐 영어학원 숙제가 있을 거니까 영어 단어 복습을 하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수학 숙제 말고요. 수학 틀렸던 거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하자. 복습 노트 이런 걸 쓰면 되게 좋죠. 그죠? 거기 하다가 또 막히는 거 있으면 막 답안지도 보고 칸다도 찾아보고 학원으로 질문 채널에 질문도 해보고 이러면서 다양하게 학원 가서 물어도 보고 해결을 해나가면 되죠.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겠죠. 자, 그리고 더불어 시험 기간에 몸에 밴 습관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시간이 딱 배정이 되면 하루에 2시간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거 다 하면 2시간 더 걸리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루틴이 생기게 될 거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반드시 이런 과목들은 문제집 2권 이상을 풀게끔 해야 돼요.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돼요. 프린트도 뽑아주시고.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뭐가 돼요. 하나도 안 보고 70점이라 그랬잖아요. 좀 머리 좋은 애들은 90점도 받거든요. 이거 고등학교로 오면은 100%한 50점 이하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그러면 대학교 가는데 발목을 잡게 되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여기 적어놨는데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어떤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필요하다 일단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는 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시간이 필요할 거거든요. 아까 그 순공시간 챌린지 보셨죠? 1, 2등급 애들은 막 5시간 했고 주중에 3등급 애들은 3시간 했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우리가 왜 다 힘들잖아요. 이렇게 일하고 들어가면은 막 파김치 돼가지고 있는데 애 뭐 또 뭐 하는지. 사실 저도 우리 아이가 TV 볼 때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여주고 뭐 이런 거 할 때 제일 좋은데 그런 걸 약간 경계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좀 키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들의 훈육에 얼마나 내가 시간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약간 현재의 상황을 나로 초점을 옮겨가면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소개 잠깐 드렸던 스터디 코드 영상 한번 보시면은 좀 마음이 짠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기 삼아서 아이들하고 3월이 오기 전에, 신학기가 오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한 이유가 있거든요. 신학기 오기 전에 한 번쯤 얘기를 나눠서 이번 학기에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공감대를 형성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도 요 설명회를 한 어떤 보람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어떤, 뭐랄까요, 보통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각 상황에 특수하게 들어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 좀 답답하신 게 있고 뭔가 조언을 얻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행정실에 연락해서 이렇게 대표원장님하고 잠깐 통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랑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영상과 자료들은 다 드릴 거니까 받아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